차가운 가을비가 반석이라 불리는 특수 군사 교도소의 회색 콘크리트 외벽을 쉴 새 없이 때렸다. 이곳은 단순한 수감 시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부 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별을 달았던 장성급 인사들만을 격리 수용하는 철옹성이었다. 청와대의 직접적인 감시하에 운영되는 이곳의 공기는 강철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 철옹성의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어선 것은 세대의 검은색 특수 호송 차량이었다. 차량 행렬은 교도소 내부의 가장 깊숙한 보안 구역으로 향했다. 교도소장 최영식 소장은 이미 2시간 전부터 비를 맞으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은 축축했고 그의 표정은 불안감으로 굳어 있었다. 차량이 멈추고 청와대 경호실 소속의 요원들이 먼저 내렸다. 그들은 기계처럼 정렬하여 주변을 경계했다. 최 소장은 그들에게 다가가 뻣뻣하게 경례를 붙였다. 경호팀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서류철을 내밀었다. 특별 이송 인원이다. 코드명 사신. 지금부터 귀소에 관할 하에 둔다. 최 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신, 죽음의 신. 지난 몇 주간 국방부와 청와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름이었다. 군사기밀 유출 및 반역 혐의. 하지만 그 혐의는 기묘할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오늘 이곳 반석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조차 30분 전에야 통보받았다. 호송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은 군화였다. 그리고 이어서 수갑과 족쇄에 묶인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죄수복 대신 짙은 남색의 군 활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나 소속 부대 마크는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교도소의 밝은 탐조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한서진. 아니, 지금은 그저 사신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존재.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아니, 평온함을 넘어 무감각해 보일 정도였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최 소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여자다. 수십 년간 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장군들을 이곳에 수없이 받아들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확신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무장한 교도관들과 경호 요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평가하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겁먹은 사냥감이 아니라 새로운 사냥터에 도착한 포식자처럼 보였다. 이쪽이다. 경호팀장이 그녀의 등을 거칠게 밀었다. 한서진은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한 보폭으로 쇳소리가 나는 족쇄를 끌며 건물 내부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교도소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무겁고 탁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수많은 장군들의 꺾인 자존심이 뒤섞여 불쾌한 기운을 만들어냈다. 한서진은 복도를 걸으며 모든 것을 기억했다. 감시 카메라의 위치, 비상구의 표식 교도관들의 무장 상태, 그리고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감방문들의 구조까지. 이곳 반석은 일반 교도소와 달랐다. 모든 감방이 독방이었고 수감자들은 하루 단 1시간의 운동 시간 외에는 철저히 격리되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도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의 임무는 그 왕을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송 소식은 이미 교도소 전체에 퍼져 있었다. 이 엄격한 통제 구역에서
정보가 이토록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곳의 권력 구조가 비정상적임을 증명했다. 모든 감방의 작은 배식구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새로운 수감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들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가장 깊숙한 곳 특별 감시동. 다른 감방보다 2배는 넓은 독방 안에서 한 노인이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수감자라기보다는 은퇴 후 요양 중인 장군처럼 보였다. 박태수 예비역 대장. 한때 군부의 실세였으나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이곳에 수감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그의 감방문 앞을 지키던 교도관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장군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입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태수는 바둑알을 놓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여자라지, 예, 그렇습니다. 한서진 전소령이라고 합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는 극도로 공손했다. 이곳의 진짜 소장은 최영식이 아니라 바로 이 박태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이곳을 자신의 성으로 만들었고 교도관 대부분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렸다. 박태수는 콧방귀를 뀌었다. 소령이라 특수전 시시하군. 청와대 놈들이 고작 여자애 하나를 보내서 날 떠보려는 건가. 그는 바둑알 하나를 집어들었다. 검은 돌이었다. 최 소장에게 전해 손님 접대는 깍듯하게 하라고. 하지만 규율은 확실히 가르치라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감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 반석의 황제였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수도 자신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돌이 자신의 바둑판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는 느긋하게 지켜볼 생각이었다. 한편 한서진은 입소 절차실에 도착했다. 모든 소지품을 반납하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다. 여교도관 2명이 그녀를 기계적으로 다뤘다. 전부 벗어 한서진은 망설임 없이 활동복을 벗었다. 그녀의 몸에는 전투로 단련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고 크고 작은 흉터들이 마치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교도관들은 그녀의 몸을 샅샅이 뒤지면서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도 서늘했기 때문이다. 신체 검사가 끝나고 그녀에게 차가운 파란색 죄수복이 주어졌다. 등에는 특수백사라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릴 것이다. 최 소장이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다. 수감자 104번. 여기서의 규율은 엄격하다. 너는 전직 군인이기 전에 중죄인임을 명심해라. 특히 이곳에는 너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 계시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을 거다. 그것은 경고이자 이곳의 실질적인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암묵적인 지시였다. 한서진은 최 소장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최 소장의 눈동자 떨리는 손끝, 그리고 그의 제복 주머니에 희미하게 묻은 고급 시가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표정한 반응에 최 소장은 오히려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A동 3층 301호로 이송해. 최 소장은 교도관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여자와 단 1분이라도 더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교도관 2명이 한서진의 양팔을 붙잡고 그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쇠사슬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A동 3층은 반석 내에서도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곳이었다. 박태수를 비롯한 핵심 장성급 수감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한서진을 이곳에 배정한 것은 박태수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다.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감방 안의 시선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새로운 짐승을 구경하듯 그녀를 훑어보았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여자군. 쯧쯧 특전사라더니 꼬리말이 아니군. 박 장군님께서 단단히 벼르고 계실 텐데. 한서진은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오직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수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반석의 황제 박태수가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외부와 내통하며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코드명 사신은 적에게 죽음을 선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유령처럼 침투하여 부패한 자들의 숨통을 끊는 청와대 직속 특수감찰팀의 비밀 요원이었다. 그리고 이곳 반석은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임무지였다. 마침내 301호 감방 앞에 도착했다. 박태수의 감방 바로 맞은편이었다. 이것 역시 의도된 배치였다. 교도관이 열쇠를 돌려 쇠문을 열었다. 안은 지독한 한기와 어둠뿐이었다. 최소한의 가구, 딱딱한 침상과 세면대가 전부였다. 들어가. 교도관이 그녀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한서진은 족쇄 때문에 발을 절뚝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이중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서진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곰팡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건너편 감방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박태수였다. 그녀는 천천히 침상으로 걸어가 앉았다. 수갑은 풀렸지만 족쇄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겉보기에는 절망에 빠진 죄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반석의 황제 박태수. 그리고 그의 성에 잠입한 사신 한서진.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첫 번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 철옹성 안에서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아 자신의 정의를 증명할 것이다. 한서진은 차가운 족쇄의 감촉을 느끼며 조용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반석에서의 첫날 밤은 지독하게 길었다. 한서진은 딱딱한 침상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복도를 순찰하는 교도관의 발소리, 쇠사슬이 끌리는 미세한 소리, 그리고 건너편 감방에서 새어나오는 박태수의 규칙적인 숨소리까지 그녀는 이 거대한 무덤의 리듬을 익히고 있었다. 새벽 5시 요란한 기상, 벨이 울렸다. 강제적인 기상. 한서진은 벨이 울리기 10분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감방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어젯밤의 비는 그쳤지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감방문이 동시에 열렸다. 아침 식사 시간. 수감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전직 장성들이었지만
지금은 똑같은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줄을 서는 신세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다. 박태수가 가장 먼저였고 그 뒤를 그의 신복들이 따랐다. 한서진은 대열의 가장 마지막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척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했다. 식당으로 가는 동선 교도관들의 배치,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들. 그 시선들 속에는 어젯밤의 호기심 대신 경멸과 적의가 가득했다. 박태수의 명령이 이미 하달된 것이 분명했다. 식당은 거대하고 횡한 공간이었다. 긴 금속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고 모든 식기는 플라스틱이었다. 배식이 시작되었다. 멀건 국과 밥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한서진은 식판을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았다. 식당 구석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가까운 곳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려 할 때였다. 한 거구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전직 삼성 장군 오진섭이었다. 그는 박태수의 오른팔로 불리는 자였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서진의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자리가 없군. 신입은 서서 먹는 게 어떤가. 소화도 잘 되고. 몇몇 수감자들이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도관들은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곳에 규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오진섭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무기질의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른 빈자리를 찾았다. 바로 그때였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또 다른 남자가 고의적으로 한서진의 어깨를 강하게 쳤다. 전직 이성 장군 김철규였다. 그는 박태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부류였다. 한서진의 식판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가슴팍과 김철규의 군화에 쏟아졌다. 아, 이런. 김철규가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년이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감히 장군님의 군화에 국물을 쏟아. 그는 한서진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뻗었다. 식당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새로운 사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수는 식당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한서진은 쏟아진 국물에 젖은 옷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김철규의 손목만을 주시했다. 김철규의 손이 그녀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 한서진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김철규의 손목을 잡아채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그리고 잡은 손목을 지렛대 삼아 김철규의 팔 전체를 꺾어버렸다. 우드득하는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철규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못했다.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한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철규의 어깨를 잡아 누르며 그의 얼굴을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국물 속으로 처박았다. 아, 그제야 김철규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일이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식당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교도관들이 그제야 허둥지둥 달려왔다. 뭐뭐 하는 짓이야. 당장 떨어져. 한서진은 아무런 저항 없이 김철규를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팔목을 붙잡고 신음하는 김철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태수를 응시했다. 그것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이것이 당신의 방식인가? 그렇다면 나도 나의 방식으로 답하겠다.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박태수의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저 여자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포식자의 기운을 감지했다. 오진섭은 감히 한서진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어린 암사자에게 목이 물린 늙은 하이에나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수감자 104번 독방 당장 최 소장이 뒤늦게 나타나 고함을 질렀다. 교도관 2명이 한서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한서진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다. 아니, 시험지를 찢어 발겼다. 그녀가 식당을 빠져나가자 박태수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재미있군. 청와대에서 아주 사나운 암캐를 보냈어. 그가 나지게 읊조렸다. 하지만 사나운 개는 결국 주인을 물게 되지. 한서진은 일주일간 독방에 감금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완벽한 암흑. 하루 한 번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전부였다. 일반 수감자라면 일주일 만에 정신이 피폐해질 극한의 환경이었다. 하지만 한서진에게 이곳은 오히려 휴식처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반석의 구조와 박태수의 권력망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다.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일반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 수감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골적인 경계와 약간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근처 1미터 이내로 접근하려 하지 않았. 사신이라는 별명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오후 운동 시간. 하루에 단 1시간 허용되는 바깥 공기. 수감자들은 높은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좁은 운동장을 맴돌았다. 한서진은 구석에서 홀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근육은 일주일간의 감금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표범처럼 유연하고 강인했다. 그때 오진섭이 부하 2명을 데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식당에서의 굴욕을 만회할 생각이었다. 김철규는 아직도 의무실 신세를 지고 있었다. 신입 신고식이 아주 거칠더군. 오진섭이 빈정거렸다. 하지만 여긴 식당이 아니야. 카메라도 저 멀리 있고 말이지. 그들은 한서진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한서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바로 그 장소였다. 한서진은 스트레칭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슨 용건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차가웠다. 규율을 가르쳐 주시겠다. 오진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옆에 부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플라스틱 칫솔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박태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신의 진짜 실력을 몰랐다. 한서진의 몸이 잔상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안으로 파고들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었다. 동시에 그의 손에 들린 흉기를 빼앗아 왼쪽에서 달려드는 남자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크악 두 사람의 비명이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다. 오진섭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잠시 얼어붙었다. 그 순간 한서진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방금 빼앗은 칫솔 조각을 오진섭의 목에 겨누었다. 날카로운 끝이 그의 경동맥을 살짝 짓누르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한서진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태수에게 전해. 다음은 내 놈의 목이 아니라 그자의 목이 될 거라고. 오진섭은 공포로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전직 삼성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인연이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목에 겨눠진 흉기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때 운동장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교도관들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한서진은 오진섭을 강하게 밀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흉기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마치 방금 전에 살벌한 격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쓰러진 두 명의 수감자와 피를 흘리는 오진섭을 보고 경악했다. 수감자 104번 또 너야. 교도관들이 곤봉을 빼들고 그녀를 둘러쌌다. 한서진은 두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자세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교도관들 넘어 운동장을 내려다보는 교도소장실 창문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박태수가 서 있었다. 박태수는 창가에 서서 운동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망원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는 괴물이었다. 단순한 특전사 소령이 아니었다. 저 정도의 실력과 담력이라면 청와대가 보통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곳에 심어 놓을 리가 없었다. 한서진. 박태수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이제 그는 저 여자를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최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소장. 그 여자 다시 독방에 가둬. 이번에는 밥도 물도 주지 마. 얼마나 버티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한서진은 다시 어둡고 차가운 독방으로 끌려갔다. 교도관들은 그녀를 더욱 거칠게 다뤘다. 하지만 독방 문이 닫히기 직전 한서진은 자신을 끌고 온 교도관 중 한 명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 교도관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사신의 눈빛은 그들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했다. 박태수는 자신의 바둑판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는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하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사냥개가 너무 사나우면 목줄을 더 세게 죄는 수밖에. 그는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반석의 질서는 아직 건재했다. 어둠, 완벽한 어둠이었다. 빛 한 줄기 소리 한 톨, 허락되지 않는 징벌실. 한서진은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24시간, 48시간, 아니 어쩌면 72시간이 지났을지도 몰랐다. 박태수의 명령에 따라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도 지급되지 않았다. 육체는 극한의 탈수와 허기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호흡을 극한까지 늦추고 모든 에너지를 생명 유지와 사고에만 집중시켰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신을 단련하는 용광로였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반석의 소리를 들었다.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 발소리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주방의 배식 카트 소리, 나흘째 되던 날이라고 추정되는 시간.
징벌실 문 하단에 작은 배식구가 철컥하고 열렸다. 빛이 밀려 들어와 그녀의 눈을 찔렀다. 한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젊은 교도관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먼지투성이 바닥에 빵 한 조각과 물컵을 밀어 넣었다. 그는 이진혁이었다. 한서진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 청와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던 약한 고리 후보 중 한 명. 그는 이곳 반석에서 보기 드문 아직 부패의 때가 묻지 않은 신참 교도관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이진혁은 엎드려 물을 마실 그녀의 굴욕적인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진혁 교도관. 이진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수감자가, 그것도 징벌실의 죄수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서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자네 아버지가 이현석 중령이었지. 이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문을 닫으려다 멈칫했다. 아버지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그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10년 전 박태수의 비리를 캐던 중 자살로 처리되셨지. 닥쳐. 이진혁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살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헛소리 짓거리지 마. 넌 그냥 104번 죄수일 뿐이야. 그는 서둘러 배식구를 닫으려 했다. 난 내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끝내러 왔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진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태수는 이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넌 그 왕국의 개가 되어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지. 이 물 한 컵으로. 이진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결국 배식구를 닫지 못했다. 그는 물컵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박태수가 내린 자비였다. 죽지 않을 만큼만 살려두라는. 이진혁은 자신이 그저 박태수의 거대한 악행에 동조하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배식구를 닫아버렸다. 쾅하는 쇳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 던져졌다. 이틀이 더 지났다. 한서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졌다. 그리고 그날 밤 배식구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빛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밀려 들어왔다. 작은 물병과 에너지바였다. 그리고 이진혁의 떨리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유를 말해, 증명해 보이라고. 한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물병을 쥐고 말했다. 필요한 건 물이 아니야. 정보다. 박태수가 어떻게 외부와 연락하는지 알아내. 특히 최영식 소장. 이진혁은 대답 없이 배식구를 닫았다. 하지만 그는 물병을 회수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징벌실에서 풀려났다. 최 소장은 거의 시체가 되어 기어 나올 줄 알았던 그녀가 비록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꼿꼿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박태수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저 여자는 굶겨도 가둬도 꺾이지 않았다. 일반 감방으로 돌아온 한서진은 철저히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시비도 받지 않았다. 사신은 반석의 새로운 공포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 자유를 이용해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교도소장 최영식이었다. 최 소장은 매일 아침 9시, 저녁 5시 하루 2번 박태수의 감방을 찾았다. 특별 면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한서진이
복도 청소 시간에 관찰한 바로는 그 모습이 가관이었다. 최 소장은 부동자세로 서서 박태수에게 보고를 올렸고 박태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지시를 내렸다. 교도소장과 수감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최 소장은 박태수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그는 박태수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넘어 그의 명령을 교도소 내부에 하다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최 소장이 박태수의 내부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외부와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그녀는 이진혁을 기다렸다. 며칠 후 야간 순찰 시간, 이진혁이 그녀의 감방 앞을 지날 때였다. 그는 다른 교도관의 시선을 피해 작은 종이 쪽지를 감방 안으로 던져 넣었다. 한서진은 그것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단 2단어만 적혀 있었다. 식자재, 매주 화요일. 식자재 운반 트럭, 반석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교도소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엄격한 검사를 거치지만 매일 대량으로 들어오는 식자재는 상대적으로 검사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트럭은 외부 업체 소속이었다. 박태수가 외부와 소통하기에 완벽한 경로였다. 다음 날은 화요일이었다. 한서진은 운동 시간을 이용해 주방 뒤편 하역장이 가장 잘 보이는 운동장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며 하역장을 주시했다. 오전 10시 거대한 냉동 탑차가 하역장으로 들어섰다. 이진혁이 그곳에서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하역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주방 인부들이 식자재를 내리고 교도관들이 목록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주방장 복장을 한 남자가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서류철을 건넸다. 반입 확인증인 듯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그 서류철을 받는 순간 주방장의 손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운전기사의 손으로 건네지는 것을,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한서진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잡혔다. 저것이었다. 박태수의 명령과 정보가 저 USB를 통해 외부로 나가고 외부의 정보가 저 트럭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최 소장이 내부를 통제하고 저 식자재 트럭이 외부를 연결하는 동맥이었다. 그날 밤 이진혁이 다시 그녀의 감방을 찾았다. 그는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봤어? 한서진이 낮게 물었다. 이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장, 박 장군의 사람이었어. 운전기사에게 무언가를 건넸어. 너무 빨라서 뭔지는 USB다. 한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매주 화요일 저 트럭을 통해 정보가 오간다. 박태수는 감옥 안에 앉아서 바깥 세상을 조종하고 있어. 이진혁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괴물이 법의 심판을 받는 척하며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한서진은 차가운 벽에 기댔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태수의 네트워크 최 소장의 역할,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 통로, 반석이라는 철옹성의 균열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균열을 부술 차례였다. 다음 주 화요일, 한서진이 이진혁에게 말했다. 네가 그 USB를 가로채야 한다. 이진혁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것은 자살행위였다. 발각되는 순간 그는 교도관이 아니라 이 감옥의 죄수가 될 터였다. 무서운가 한서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렇다면 평생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의 발밑을 기면서 살아. 아니면 내 아버지의 복수를 하든가. 그녀의 목소리는 선택을 강요했다. 이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서린 공포가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한서진은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주 화요일을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박태수는 그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이진혁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쥐어준 셈이 되었다. 사냥꾼은 이제 덫을 놓을 준비를 마쳤다. 징벌실에서 나온 뒤 일주일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흘러갔다. 한서진은 자신의 감방과 식당 운동장만을 오가며 완벽한 유령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고 다른 수감자들 역시 그녀를 피했다. 사신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박태수 역시 그녀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방 창문에서 운동장의 한서진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늙은 사냥꾼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다음 움직임 혹은 약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석의 질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다. 이진혁은 그 일주일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그는 한서진의 감방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그 원수를 잡으려는 비밀 요원 사이에서 그는 외주를 타고 있었다. 그는 박태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한서진의 눈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두려웠다. 몇 번이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10년 전 억울하게 군복을 벗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월요일 밤, 교도관 야간 순찰. 이진혁은 복도를 돌며 평소처럼 순찰봉으로 감방 문을 두드렸다. 한서진의 301호 감방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다른 교도관이 복도 모퉁이를 도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접은 쪽지를 배식구 틈으로 밀어 넣었다. 쪽지에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다. 내일, 작업장, 오진섭. 그리고 그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한서진은 어둠 속에서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일은 화요일. 식자재 트럭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박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혁을 의심하고 있거나 혹은 한서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다. 작업장, 오진섭. 이것은 명백한 함정의 예고였다. 박태수는 지난번 운동장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확실한 무대를 준비한 것이다. 소음이 가득하고 위험한 기계가 널려 있으며 감시 카메라마저 무용지물이 되는 곳. 한서진은 침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계획이 틀어졌다. 원래 계획은 이진혁이 식자재 트럭에서 USB를 가로채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태수가 작업장에서 일을 꾸민다면 이진혁은 분명 하역장이 아닌 작업장에 배치될 것이었다.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USB 확보는 다음 주로 미뤄야 한다. 하지만 이 함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박태수가 자신의 모든 신경을 작업장이라는 무대에 집중할 때 그의 본진인 최영식의 사무실은 분명 비어 있을 터였다. 한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사냥꾼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화요일. 반석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공기 중의 감도는 미세한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오진섭이 노골적인 저기를 담은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자신의 부하들과 속닥거렸다. 그들은 사냥을 앞둔 하이에나 무리처럼 흥분해 있었다.
오전 10시 식자재 트럭이 하역장에 도착했다. 한서진은 강제 노역으로 작업장에 배치되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하역장을 바라보았다. 이진혁도 그곳에 없었다. 그는 작업장 입구를 지키는 교도관으로 서 있었다. 박태수는 두 사람을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녀는 주방장이 운전기사에게 서류를 건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USB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묵묵히 죄수복을 수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뇌는 작업장의 모든 구조를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작업장의 소음이 절정에 달했다. 낡은 프레스 기계가 쿵쿵거리는 소리 선반이 금속을 깎아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곳은 20명이 넘는 중범죄자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었지만 교도관은 이진혁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다. 박태수가 완벽하게 판을 깐 것이다. 오진섭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곁눈질로 이진혁을 쳐다보았다. 이진혁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쪽을 감시하는 척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오진섭의 양옆에 있던 거구의 수감자 2명이 동시에 한서진을 향해 움직였다. 한 명은 무거운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롭게 간 금속 조각을 손에 숨기고 있었다. 동시에 작업장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대형 선반에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작업장의 절반이 암전되었다. 비상등이 켜지기까지 몇 초의 시차, 교도관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이진혁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바로 그 순간 2명의 괴한이 한서진을 덮쳤다. 죽어라. 2년새 파이프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굴러나오듯 몸을 피하며 재봉틀에 달려있던 두꺼운 실타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쇠 파이프를 든 남자의 발목을 실타래로 후려쳤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그녀는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흉기를 든 남자를 향해 쇠 파이프를 든 남자를 방패처럼 밀어붙였다. 컥 흉기는 동료의 등에 밝혔다. 이 모든 것이 비상등이 켜지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진섭은 자신의 부하 2명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 빌어먹을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한서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서진의 목표는 그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진섭을 피해 작업장의 가장 안쪽 가장 낡고 위험한 프레스 기계 쪽으로 향했다. 오진섭과 남은 부하들이 그녀를 뒤쫓았다. 전연자바 상황은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동으로 번지고 있었다. 작업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서진은 프레스 기계 옆에 쌓여있던 자재 더미를 발로 차 무너뜨렸다. 무거운 금속판들이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렸고 오진섭 일당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때 작업장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진혁이 마침내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폭동이다. 전원 진입 교도관들의 외침과 함께 무장한 진압 병력이 작업장 입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오진섭은 당황했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박태수가 원한 것은 조용한 사고였지 이런 대규모 폭동이 아니었다. 그는 진압봉을 들고 달려드는 교도관들을 보며 주춤거렸다.
한서진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모든 교도관과 진압 병력의 시선이 작업장 중앙의 난투극에 쏠려 있을 때 그녀는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작업장 구석 평소 눈여겨보았던 낡은 환풍구 덮개를 뜯어냈다. 이곳은 교도소의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고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좁은 환풍구를 따라 기어갔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기억과 감각의 의지에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녀는 관리동 복도 천장의 환풍구에 도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살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작업장의 비상벨 소리 때문에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간 뒤였다. 그녀는 천장에서 조용히 내려와 교도소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질주하는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최영식의 사무실 문은 전자식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이곳에 오기 전 이진혁을 통해 교도관들의 비상 마스터 코드의 생성 원리를 파악해 두었다. 그녀는 몇 번의 조작 끝에 가볍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최 소장 역시 폭동을 수습하러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분명했다. 한서진은 망설임 없이 그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데이터 복제 장치를 꺼냈다. 청와대에서 특수 제작한 단순한 USB처럼 보이지만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저장 장치를 백그라운드에서 복제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최 소장의 개인 컴퓨터 본체 뒷면 눈에 띄지 않는 USB 포트에 깊숙이 꽂았다. 이제부터 최 소장이 이 컴퓨터로 하는 모든 작업, 그가 접속하는 모든 파일, 그리고 박태수와 주고받는 모든 비밀 보고서가 이 장치에 고스란히 저장될 것이다. 임무 완수. 그녀는 1분도 채 머무르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온 그녀는 다시 환풍구를 통해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작업장은 이미 진압 병력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 상태였다. 수감자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해 있었다. 한서진은 환풍구에서 내려와 일부러 자재더미 근처에서 큰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여기도 한 명 있다. 진압 병력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녀는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내고 옷에 먼지를 잔뜩 묻힌 채 고통스러운 척 신음했다. 오진섭은 진압봉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면서 구석에서 발견되는 한서진을 보았다. 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함정은 실패했고 자신들만 당했다. 그는 저 여자가 어떻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렇게 깨끗하게 빠져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한서진은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의무실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가면서 작업장 입구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이진혁과 눈이 마주쳤다. 이진혁의 눈에는 여전한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한서진은 그에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태수는 최 소장으로부터 맹렬한 질책을 받았다. 고작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 오진섭 그 멍청한 놈. 박태수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잠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사냥꾼이 보낸 덫에 사냥꾼 자신이 걸려든 것이다. 작업장 폭동 사건 이후 반석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 상태에 휩싸였다. 오진섭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가혹한 징벌실에 수감되었고 모든 수감자에 대한 통제는 극도로 강화되었다. 교도관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순찰을 돌았고
하루 1시간의 운동 시간마저 절반으로 단축되었다. 박태수는 자신의 성정에 가해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려 했다. 한서진은 의무실에서 가벼운 치료를 받은 뒤 자신의 감방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폭동의 피해자로 분류되었지만 교도관들은 그녀를 더욱 껄끄러운 존재로 여겼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이 철저한 고립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이제 최영식 소장의 사무실에 꽂아둔 초소형 복제 장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기회였다.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시간, 그리고 그것을 회수할 기회. 박태수의 함정은 오히려 그녀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박태수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한 발 비켜나 조용히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기다렸다. 이진혁은 매일 밤 순찰을 돌 때마다 최 소장 사무실 앞을 지났다. 그의 심장은 매번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한서진이 그곳에 무엇을 심어 놓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박태수의 목을 겨눌 비수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았다. 아버지를 위한 복수라는 대의는 매일 밤 그를 짓누르는 공포의 무게보다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한서진의 감방 앞을 지날 때마다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진혁은 최 소장의 동태를 살폈고 한서진은 박태수의 패턴을 분석했다. 박태수는 폭동 사건 이후 눈에 띄게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최 소장을 호출하는 횟수를 늘렸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진혁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 원인이 사신이라 불리는 저 여자 때문임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할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큰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한서진은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으리라 판단했다. 이제 남은 것은 회수였다. 하지만 강화된 보안 속에서 최 소장의 사무실에 다시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에게는 또 한 번의 혼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이진혁만이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진혁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한서진은 감방의 딱딱한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복도의 발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이진혁의 발소리가 그녀의 감방 앞에서 미세하게 느려졌다. 한서진은 쇠조각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 밤 12시, 배전실, 정전 3분. 이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전. 그것은 교도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행위였다. 반석은 비상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주 전원에서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는 데는 정확히 3분의 지연 시간이 발생했다. 한서진은 그 3분을 노린 것이다. 그것은 발각 즉시 반역죄로 총살당할 수도 있는 명령이었다. 이진혁은 대답 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는 밤새 갈등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마주친 박태수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는 순간 그는 결심을 굳혔다. 저 괴물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이제 자신마저 쥐락펴락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밤 12시 정각 반석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다.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교도관들은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당황하며 허둥댔다. 한서진은 이미 감방문을 열고 나온 뒤였다. 그녀는 징벌실에 갇혔을 때 몰래 숨겨두었던 얇은 철사 조각으로 자신의 감방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한나처럼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달려 최 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모든 감시 카메라가 멈춘 3분,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컴퓨터 본체로 다가갔다. 복제 장치를 뽑아내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치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철사를 다시 숨기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교도소 전체에 비상 전력이 공급되며 불이 켜졌다. 정확히 3분이었다. 교도관들은 배전실로 달려갔고 이진혁은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뒤통수를 맞고 기절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교도소는 발칵 뒤집혔다. 단순 정전이 아니라 명백한 외부 침입 시도 혹은 내부 반란의 징후였다. 최 소장은 즉시 전 수감자 점검을 명령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 꽂혀 있던 작은 장치가 사라진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한서진은 다시 완벽한 침묵 속으로 잠적했다. 그녀는 낮에는 묵묵히 노역을 했고 밤에는 감방 안에서 그 작은 복제 장치를 분석했다. 그녀는 장치에 내장된 초소형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 소장의 컴퓨터에 담긴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나 부정부패의 증거가 아니었다. 최 소장의 컴퓨터에는 박태수가 외부의 군부 사조직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군사기밀 자료, 그리고 끔찍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박태수는 단순한 탈옥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반석에 수감된 전직 장성급 인사들을 규합하여 식자재 트럭 운전사를 통해 반입될 무기를 이용해 교도소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교도소를 기지로 삼아 외부의 사조직과 연계하여 군 내부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일시적인 지휘 공백을 만든 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권을 장악하려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식자재 트럭이 들어오는 바로 그날이었다. 한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 정보는 당장 청와대로 보고되어야 했다. 하지만 반석은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정전 사태 이후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더욱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통로는 이진혁이었다. 하지만 이진혁을 통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복제 장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일 쿠데타의 실행 계획과 디데이가 명시된 암호 메시지를 추출했다. 그날 밤 그녀는 순찰을 도는 이진혁을 다시 불렀다. 이진혁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다가왔다. 또 뭘 시킬 거지? 한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손목 안쪽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냈다.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진혁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 지금 보안 검색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난 못해. 한서진은 그의 멱살을 잡고 감방 철창으로 끌어당겼다.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안에는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괴물의 심장이 들어있다. 이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장이야.
내 아버지의 죽음도 개죽음이 되는 거고. 이진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분노, 공포, 그리고 복수심이 뒤엉켰다. 한서진은 그의 손을 억지로 펼쳐 SD카드를 쥐어주었다. 교도관 숙소에 4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감찰팀 비상 라인이다. 그녀는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 하나를 빠르게 읊조렸다. 제목은 이현석의 아들. 내용은 필요 없어. 이 파일이 전부다. 이진혁은 SD카드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것은 손바닥을 태울듯이 뜨거웠다. 한서진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정신 차려, 이진혁. 이것은 명령이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그를 밀치고 감방 안쪽으로 사라졌다. 이진혁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금속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수도 혹은 자신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것을 자신의 군화 밑창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감방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공은 이진혁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진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준비해야 했다.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데 성공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군대를 동원해 이곳을 진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이 오기 전에 혹은 그날이 왔을 때 박태수의 쿠데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 반석의 내부에서 그들의 심장부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교도소의 모든 구조와 박태수 일당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사신은 이제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인 화요일이 밝았다. 반석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무언가 금속성이 강한 폭풍전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서진은 자신의 감방 침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평소와 같이 고요했지만 그녀의 모든 근육과 신경은 극한까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이진혁의 성공 여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오늘 박태수는 움직일 것이다. 오후 2시 점심 식사가 끝나고 강제 노역도 운동 시간도 아닌 가장 나른하고 정체된 시간. 교도소 전체를 감시하는 중앙통제실의 시스템이 일순간 마비되었다. 교도관들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박태수의 목소리가 교도소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영식 소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상방송 시스템이었다. 동지들 시간이 되었다. 굴욕의 시간은 끝났다. 박태수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는 모든 수감자의 심장을 울렸다. 썩어빠진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오늘 이곳 반석에서 시작한다. 지금 즉시 모든 감방문을 개방한다. 우리의 성을 되찾고 조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철컥하는 육중한 금속음이 A동 전체를 울렸다. 한서진의 감방문을 포함한 모든 감방의 잠금 장치가 동시에 해제되었다. 복도에서 수감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1차 목표인 내부 무기고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박태수에게 매수된 교도관들이 그들의 길을 터주며 합류했다. 혼돈 속에서 모두가 무기고를 향해 달려갈 때 오직 한 사람 한서진만이 그 흐름을 역행했다. 그녀는 쏟아져 나오는 수감자들의 물결을 헤치고 중앙 통제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박태수와 최영식, 뱀의 머리는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를 돌다가 자신을 가로막는
두 명의 교도관과 마주쳤다. 그들은 박태수의 신복이었다. 수감자 104번 넌 아니야. 당장 감방으로. 흑 교도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서진의 손이 그의 목을 가격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에서 진압봉을 빼앗아 들고 동시에 몸을 회전하며 두 번째 교도관의 무릎 관절을 꺾어버렸다. 비명 소리는 함성에 묻혔다. 그녀는 이제 최소한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계단. 그곳은 박태수의 가장 정예 병력이 지키고 있었다. 수감자 중 선발된 전직 특수부대 출신 넷,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교도관 한 명이었다. 그들은 진압 방패와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채 계단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사신이다. 마가 장군님의 명령이다. 한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향해 돌진했다. 가장 앞에 있던 방패병이 그녀를 찍어 누르려 할 때 그녀는 방패 밑으로 슬라이딩하듯 파고들었다. 그녀는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방패를 빼앗아 굴림과 동시에 일어나 다음 상대의 전기 충격기를 막아냈다. 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방패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오직 파괴만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좁은 계단에서 방패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었다. 한서진은 방패로 한 명을 밀쳐내고 진압봉으로 다른 한 명의 쇄골을 부러뜨렸다. 그녀의 어깨에도 충격기가 스쳤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했다. 4분 만에 5명의 장정이 계단에 쓰러졌다. 쾅! 그녀는 중앙 통제실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섰다. 거대한 모니터월, 이 교도소 내부의 혼란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최영식 소장은 창백한 얼굴로 수화기를 붙들고 외부의 동조 세력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 중앙 소장의 의자에는 박태수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2명의 거한 그의 마지막 호위병이 버티고 섰다. 박태수는 계단 쪽에서 들려온 소란이 멎고 한서진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왔군 사신. 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주빈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영식은 한서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전연을 당장 쏴. 어떻게 여기까지. 박태수의 호위병 2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계단의 오합지졸과는 차원이 달랐다. 살인 기술로 단련된 자들이었다. 한 명은 단검을, 다른 한 명은 신축형 금속봉을 들고 협공에 들어왔다. 한서진은 진압봉을 휘둘러 단검을 막아내는 동시에 금속봉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날려 관제탑 책상 위로 굴렀다. 통제실 내부는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훌륭한 무기이자 장애물이 되었다. 그녀는 서버렉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모니터 하나를 뽑아 던졌다. 어리석긴 박태수가 여유롭게 외쳤다. 넌 고작 여자 하나일 뿐이야.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동지들이 외부에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이 나라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적인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한서진을 그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벌레 정도로 취급했다. 한서진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단검을 든 남자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단검을 빼앗고 그 힘을 이용해 그를 금속봉을 든 남자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하지만 상대는 동료를 그대로 밀쳐내며 금속봉을 휘둘렀다. 한서진은 팔로 공격을 막아냈고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팔뼈에 금이 가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부러진 팔로 상대의 목을 감아 조르고 성한 손에 든 단검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두 명의 호위병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한서진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박태수를 향해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교도관의 권총 박태수가 미리 준비해둔 실탄이 장전된을 주워들어 박태수를 겨누었다. 끝났어 박태수. 최영식은 이미 책상 밑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박태수는 그제야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진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웃었다. 끝나하 멍청한 년. 날 쏴라. 쏴날 죽여도 넌 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해. 내 부하들이 널 갈기갈기 찢어 밝힐 것이다. 아, 그리고 네가 보낸 그 어린 쥐새끼 이진영 말인가. 이미 처리했다. 한서진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이진혁이 실패했나. 박태수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비웃었다. 내 놈의 유일한 희망이었지. 하지만 그는 내 부하들에게 잡혀 지금쯤이면 차가운 시체가 쿠우. 박태수의 말이 거대한 폭발음에 묻혔다. 교도소 건물이 통째로 흔들렸다. 박태수와 한서진의 시선이 동시에 거대한 모니터월로 향했다. 교도소의 견고한 정문이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박태수의 사조직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청와대 직속 특수부대 SDT였다. 그들은 장갑차의 지원을 받으며 교도소 내부로 물밀듯이 진입했다. 동시에 교도소 상공에는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나타나 옥상으로 로프를 타고 대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 박태수의 목소리 대신 차갑고 기계적인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청와대 특수 감찰팀이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 시 즉시 사살한다. 이진혁은 성공했다. 박태수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니터와 한서진을 번갈아 보며 괴물처럼 포효했다. 네, 네가 감히 이 모든 것을. 그는 한서진에게 달려드는 대신 통제실 한쪽에 있는 비상자폭 시스템, 교도소 전체를 폐쇄하고 가스를 살포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몸을 날렸다. 탕! 한서진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은 박태수의 심장이 아닌 자폭 시스템을 향해 달려드는 그의 다리를 정확히 관통했다. 크악. 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쾅. 통제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박태수와 최영식을 제압했다. 대여섯 개의 레이저 포인트가 방 안의 유일한 위협총을 든 한서진을 향했다. 한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특수부대 팀장이 헬멧에 바이저를 올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서 있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서진의 눈빛을 확인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낮게 말했다. 상황 종료, 사신 확보, 임무 완료.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진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부러진 팔의 고통과 온몸의 상처를 느끼며 그대로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한서진의 의식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득해졌다. 그녀는 차가운 통제실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을 둘러싼 검은 전투복들을 바라보았다. 헬멧 바이저 너머로 수십 개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박태수의 저주 섞인 포효와 최영식의 비굴한 울음소리, 그리고 특수부대 팀장의 긴박한 무전소리가 뒤섞여 이명처럼 울렸다. 의무병 여기다. 사신이 쓰러졌다. 한 의무병이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팔에 응급지혈대를 감고 찢어진 어깨 상처를 압박했다. 다발성 타박상 좌측 전원부 골절 의심. 과다 출혈이지만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한서진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은 바닥에 무릎 꿇린 박태수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다리는 피로 흠뻑 젖었고 그의 얼굴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한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내년이 감히. 특수부대원이 개머리판으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해반역자. 차가운 쇠붙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영식은 이미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나는 협박당했을 뿐이요. 박태수가 시킨 일이오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반석의 황제와 그의 충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서진은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통제실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함성이 들려왔지만 그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질서를 되찾는 과정의 소음일 뿐이었다. 청와대 특수부대는 박태수의 사조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체계적이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교도소를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의무병이 그녀에게 진통제를 주사하려 할 때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진혁.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다. 이진혁 교도관. 생사. 확인. 의무병과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이진혁은 내부 조력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알파팀 수감동 3층에서 확보한 내부 조력자 이진혁 교도관의 상태를 보고하라. 잠시 후 무전기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현재 안전하게 보호 중. 박태수의 부하들에게 잡혀 처형당하기 직전 우리가 구출했다. 가벼운 타박상 외. 이상무. 한서진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리자 부러진 뼈와 온몸의 상처에서 밀려오는 격렬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 아수라장이 된 교도소 복도를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투항한 수감자들과 박태수에게 매수되었던 교도관들이 머리에 손을 올린 채 줄지어 꿇어앉아 있었다. 그녀는 교도소 중앙마당에 설치된 임시지휘본부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어젯밤의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그녀는 들것에서 내려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임시 의무 텐트 구석에 앉았다. 그녀는 치료를 거부하고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얼마 후 특수부대원 한 명이 누군가를 데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진혁이었다. 그의 교도관복은 흙투성이가 되고 찢겨 있었으며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박태수의 부하들에게 잡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한서진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한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데이터는 무사히 전송됐나. 이진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현석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원수 밑에서 굴욕을 견뎌야 했던 시간,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 같은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한서진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부드러워졌다. 자네 아버님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다. 한서진이 말했다. 그것은 위로였고 동시에 임무 완료 보고였다. 이진혁은 눈물을 닦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비록 자세는 엉망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다. 사신이라 불리는 이름 모를 요원을 향한 한 아들의 감사였다. 해가 뜰 무렵 반석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박태수의 쿠데타는 시작과 동시에 실패로 끝났다. 그가 외부에서 동조하리라 믿었던 군부 사조직은 이진혁이 보낸 데이터가 청와대에 접수되는 순간 이미 다른 특수팀에 의해 일망타진되고 있었다. 박태수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갇힌 셈이었다. 특수부대 팀장이 한서진에게 다가와 두꺼운 군용 외투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파란색 죄수복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한 요원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섰다. 부러진 팔의 고통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교도소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몇 주 전 사신이라는 코드명과 함께 죄수가 되어 끌려 들어왔던 바로 그 문이었다. 끼익 하는 육중한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어둠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교도소 문턱을 넘어섰다. 더 이상 죄수 104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피와 화약 냄새가 섞인 공기였지만 그 어떤 공기보다도 달콤했다. 문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반석은 이제 그녀의 과거가 되었다. 몇 시간 후 청와대 지하 벙커 특수 감찰팀 상황실. 한서진은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검은색 전술 슈트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팔에는 단단한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감찰팀장 강철중의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번 사태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강 팀장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박태수 및 관련 장성 12명 전원 구속. 반역죄 및 내란 음모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된다. 최영식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증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한서진을 바라보았다. 이진혁 교도관은 명예 전역 조치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과 함께 새로운 신분을 받아 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의 부친 고 이현석 중령은 오늘부로 모든 혐의를 벗고 순직 처리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입니다. 한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실현되었다. 강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서진 요원. 아니, 사신은 공식적으로 2달 전 훈련 중 실종 사망 처리되었네. 자네의 존재는 이번 임무 기록에서 완벽하게 삭제될 거야. 국가는 자네에게 어떤 훈장도 명예도 줄 수 없네. 한서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보상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국가는 빛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이 되는 그림자를 필요로 했다. 수고했네. 강 팀장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서진은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다음 임무는 그녀가 물었다. 강 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일단은 좀 쉬게.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이 나라는 항상 새로운 괴물들을 키워내지. 사신이 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걸세.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황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섰다. 팀장님, 뭔가 이진혁 교도관이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강 팀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지. 한서진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다시 이름 없는 복도 속으로,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반석의 철옹성은 무너졌고 부패한 장군들은 심판을 받았으며 억울한 죽음은 명예를 되찾았다. 이 모든 것은 사신이라 불린 한 여자의 침묵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기록되지 않을 승리였다.